먼저 결론부터 가죠. 제 이 노트북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울트라북이지만 훌륭하지 않은 투인원이란 겁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HP의 노트북 라인업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용 랩탑 중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업이 스펙터, 그 아래 중고급형 라인업이 NB, 그 아래 중급 라인업이 파빌리온, 네이밍을 따로 붙이지 않고 HP14, HP15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저가형 라인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NB는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스펙터의 DNA를 상당히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는 고급형 라인업이고, X360은 화면이 360도 회전해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HP의 노트북을 지칭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 노트북은 라이젠 루노아를 탑재한 첫 고급형 투인원 노트북이라는데 의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스펙과 가격을 보겠습니다. 리뷰 제품의 정가는 129만원이고 전 쇼핑몰 할인으로 114만원에 구매했고요. 라이젠 5와 라이젠 7 모델 중 라이젠 7 4760PU와 16GB 온보드 램, 512GB SSD를 탑재한 모델이었습니다. 램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온보드고 SSD는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 합판을 뜯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직접 교체하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젠 7 모델이 라이젠 5보다 약 2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램과 SSD 용량도 2배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업그레이더로 생각합니다. 13.3인치 sRGB 90%대 400니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51W 배터리, 그리고 표기된 무게는 1.3kg이지만 실측치는 조금 더 가벼운 1.23kg 정도였습니다. 윈도우 포함 모델이고요. 다만 무선랜은 매우 아쉽게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는 리얼텍 8822CE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랜 쪽에서 리얼텍이 악명이 높긴 한데 일단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많이 느리다거나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랜 카드는 이론적으로는 직접 교체가 가능하긴 한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합판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해해야 할 나사가 여기 고무 아래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떼어서 고무 패킹을 전부 제거하고 열어야 하는데 썩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AX200으로 랜 카드를 꼭 교체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분해를 시도해봤겠지만 굳이 그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큰 크기의 쿨링팬 1개와 1개의 히트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램은 온보드로 교체 불가능하고 SSD 슬롯은 1개로 직접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면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은 정말 크기가 작다는 거였습니다. 2019년형 NB와 비교해서 하단 베젤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13.9인치 화면 크기의 레노버 C931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화면 크기의 차이는 0.6인치 밖에 나지 않는데 노트북의 크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후반기에 출시되었던 HP 스펙터 X360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께는 16.4mm로 물론 두껍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얇은 것도 아닌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두께를 좀 희생한 대신 키보드의 키감 그리고 USB-A 포트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터치스크린은 고릴라 글래스로 보강을 해놓아서 전반적으로 노트북은 크기에 비해서는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의 하단 베젤이 줄면서 대칭적인 모습의 사면 베젤을 가지게 되어 밸런스가 맞는 모습이고 힌지의 마감도 불만을 가지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NB에는 한 가지 마감 이슈가 있는데 바로 터치패드의 유격입니다. 터치패드의 오른쪽 부분에 눈에 쉽게 띄는 유격을 보이고 있는데 덜그럭거린다거나 기능에 문제를 주진 않지만 먼지가 쉽게 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마감이 썩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태블릿 모드로 뒤집어서 바닥에 놓았을 때 받쳐줄 수 있는 고무 패킹은 달려있네요. 포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옆면을 보면 USB-A 단자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유선랜 포트를 꼽는 구멍처럼 턱이 아래로 젖혀져서 USB를 꼽게 되어 있죠. 양쪽에 USB-A 포트가 1개씩 총 2개가 있고 왼쪽엔 헤드폰 잭과 USB-C 포트, 이 C 포트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지원하고요. 오른쪽에는 충전 잭,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기본 구성품에 USB-C 타입 허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USB-A 포트와 HDMI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박스에 같이 넣어주는 건 칭찬해줄만 한 것 같아요. 웹캠은 상단 베젤에 720p의 웹캠이 설치되어 있고 이 웹캠은 여기 키보드에 있는 웹캠 오프 버튼을 이용하여 차단 가능합니다. 단순히 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카메라 기능 자체를 차단시키는 버튼입니다. 원격이 시대에 정상적인 위치에 웹캠이 달려있으면서 손쉽게 차단도 시킬 수 있다는 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CMN139D 이노룩스의 400니트짜리 글레어 터치패드를 탑재되어 있으며 스파이더5로 측정해보았을 때 sRGB 93%, DCI P3 73%의 색영을 만족하고 최대 밝기는 411니트, 대비는 1520대1로 스펙대로 상당히 밝고 대비가 좋은 패널이었습니다. 다만 기본 설정되어 있는 화이트 밸런스가 5600켈빈으로 상당히 낮은 색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색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500켈빈이 보통 색온도의 기준이 되고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7000켈빈대로 약간 차가운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고 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NB의 액정이 약간 오줌 액정처럼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행 DCCW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같은 스펙이면 글레어보다는 논글레어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터치스크린, 펜 지원에 400니트가 넘는 디스플레이라면 글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NB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트윈원 노트북이 16:9의 화면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슬슬 이런 트윈원 폼팩터에는 3:2나 16:10 화면 비율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 하단을 향하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볼륨은 상당히 크지만 저음은 빈약하고 기본 사운드 설정이 고음이 귀를 찌르는 느낌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수준으로 날카롭습니다. 다행히도 B&O 오디오 설정 앱에 들어가면 세부 이퀄라이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정해둔 모양과 비슷하게 4K 이상의 고음부 게인을 살짝 낮춰주면 귀를 찌르는 고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퀄라이저를 조절한다고 해도 저음을 풍부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윈도우 울트라북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평균 이상은 해주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키보드는 사실 놀랄만큼 키가 많이 좋습니다. 보통 트윈원 노트북들은 바디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키가 눌리는 깊이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NB는 울트라북 중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키 트래블과 반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바디지만 키보드를 꽉 차게 배치하여 키캡의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니고 홈,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엔드키를 따로 배정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위아래 방향키 모양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사실 울트라북에서는 이렇게 방향키가 반으로 안 갈라져 있는 경우가 더 드물어서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 불편한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키보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지문 인식 센서의 위치입니다. 우측 컨트롤 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문 인식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 컨트롤이 사라진 것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문제는 한자 전환키가 왼쪽 Alt키로 옮겨왔습니다. 왼쪽 Alt키는 워낙 많이 쓰는 키니까 그냥 누르면 환자 변환이 안되고 펑션 플러스 Alt를 눌러야 한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터치패드의 경우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유형 문제가 대부분의 유닛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평범한 터치패드입니다. 아쉽게도 재질은 유리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이고 노트북 자체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터치패드의 세로 길이가 짧아진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 노트북의 성능, 소음, 발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능 자체는 프로세서가 4700U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스위프트3와 동일하고 쿨링 구조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3의 자료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HP 코미드 센터에서 4가지 성능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HP 권장 모드는 시스템에 부하가 걸렸을 때 몇 분 동안은 높은 전력과 고성능으로 동작하지만 부하가 계속될 경우 전력 소모와 성능, 온도를 낮춥니다. 성능 모드는 지속적으로 노트북이 감당 가능한 높은 전력 수준을 유지하여 성능이 가장 높지만 온도와 팬 소음도 가장 큽니다. 편안한 모드는 성능을 낮추면서도 쿨링팬을 동작하여 노트북을 식히고 정숙성 모드는 성능을 제한하는 대신 쿨링팬 속도를 매우 빡세게 제한해서 사실상 무소음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 설정들이 벤치마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0을 5회 연속으로 돌린 데이터입니다. 권장 모드에서는 1회차 이후에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회차의 전력 소모는 22W, 2회차부터는 14W, 1회차 CPU의 온도는 7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지만 14W로 전력 소모가 떨어진 다음부터는 60W 정도로 낮게 유지됩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다회차 테스트를 해도 전력 소모는 24W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점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CPU의 올코어 온도는 80도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팬 소음이 꽤 심하게 나고 기기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숙성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전력 소모가 10W로 빡세게 제한이 걸리면서 올코어 클럭도 2.1GHz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온도는 50도대에서 유지되며 팬 소음은 노트북에 귀를 가져다 대지 않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점수 자체도 대략 1800점대 내외를 보여 괜찮았고요. 사실 이 점수면 인텔 아이스레이크 i7이 25W의 전력을 사용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거든요. 다른 벤치마크들에서도 성능 모드와 정숙한 모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10에서 성능 모드 총점 4280, 정숙한 모드 총점 4304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숙한 모드의 결과는 아이스레이크 i7을 사용한 레이저 블레이드 스틸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를 확인해보면 정숙성 모드에서 성능 모드 그래픽 점수의 60% 정도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게임 성능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문명 6의 벤치마킹을 시행해봤을 때 중업 기준 성능 모드에서는 약 48프레임, 정숙한 모드에서는 약 30.2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울트라북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성능 제한 모드는 노트북의 성능을 불편할 정도로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AMD 르누아르의 전력 대비 성능의 효율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성능 제한을 걸어도 사실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느린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소음과 발열은 어쨌단 말일까요? 일단 정숙한 모드에서는 팬 속도가 최하 레벨로 제한이 걸려서 거의 소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권장 모드로만 바꿔도 쿨링팬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막 못 참을 수준으로 큰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갤럭시북 이온 써본 분 있으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빡센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팬 소리가 치고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전 사실 팬 소음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냥 HP NB는 정숙한 모드로 놓고 쓰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면 성능도 충분하다 싶기도 했어요. 기기의 발열은 사실 프로세서 온도 자체가 높거나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메탈 재질이라 그런지 발열이 생기면 표면으로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종종 기계가 뜨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과 소음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서도 결코 좋은 건 아닌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미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할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NB의 태블릿 모드와 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NB가 태블릿 모드는 훌륭하지 않다고 했죠. 태블릿 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디자인한 노트북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전원 버튼이 키보드 쪽에 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인원 노트북들은 전원 버튼이 측면에 달려 있어요. 당장 작년 NB X360 모델만 하더라도 전원 버튼이 측면에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로 노트북을 뒤집을 경우 키보드가 전부 비활성화 되는데 그러면서 전원 버튼도 같이 비활성화 되기 때문에 키보드 쪽에 전원 버튼이 있으면 태블릿 모드에서는 전원 버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모드 상태에서 노트북이 절전 모드로 진입했을 경우에 다시 노트북을 뒤집지 않고서는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설정을 조작해서 잠금 상태에서 터치로 절전 해제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대기 상태의 배터리 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련 링크만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펜도 문제입니다. NB의 기본 박스 구성에는 펜이 포함되어 있는데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MPP, 마이크로소프트 펜 프로토콜 2.0 펜입니다. 노트북의 옆면에 자석으로 붙긴 하는데 접착력이 약해서 펜은 별도로 수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펜을 직접 사용해보면 펜 입력에 필요한 최소 압력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펜을 화면에 대기만 해서는 펜 입력이 안 되고 약간 눌러줘야 입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기를 할 때 기준으로 또박또박 글자를 적을 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빠른 속도로 날려서 필기를 할 경우 가끔 펜 입력이 씹힙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펜 달린 기계 중에서 와콤 EMR 방식을 사용한 갤럭시 노트 10이나 와콤 AES 방식을 사용한 요가 C930에서는 이런 증상이 없는데 NB의 펜 느낌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 나오는 펜을 쓰다가 꾹꾹 눌러 쓰지 않으면 잉크가 잘 나오지 않는 펜으로 바꾼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입력에 필요한 최소 필압이 높다는 건 섬세한 그림 작업에는 불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지터링이나 펜 딜레이 같은 건 제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MPP 방식의 펜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펜의 문제인지 태블릿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MB의 펜은 간단한 마크업이나 주석 달기 정도의 용도로는 좋겠지만 만약 필기용이나 그림용으로 펜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MB는 구매하지 마시고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 탭 아니면 갤럭시북 플렉스 같은 걸 구매하세요. 이건 제 말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은 51Wh가 탑재되어 있고 1080p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50% 밝기로 연속 시청하였을 때 대략 6시간 40분 정도 갔습니다. 딱히 특출난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냥 용량대로 가는 듯 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울트라북으로서의 MB는 꽤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태블릿 모드로서의 MB는 불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은 아주 컴팩트한 폼팩터, 단단한 CC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크기 대비 뛰어난 르누아르의 CPU 성능, 좋은 밝기와 대비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아주 만족스러운 키보드, 웹캠 오프 기능 정도가 있겠고 단점으로는 터치패드의 유격 문제, 리얼텍 무선랜 카드와 어려운 합판 개봉 난이도, HP 권장 모드에서의 펜 소음, 태블릿 모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원 버튼의 위치, 필기감이 좋지 않은 스타일러스 펜이 있겠습니다. 글쎄요, MB X360에 대한 구매자들의 반응을 제가 잠깐 지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사실 HP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0만원대 초반 가격의 MB를 200만원짜리 스펙터나 드래곤플라이만큼 좋은 만듦새로 만들진 않았겠죠. 그냥 컴팩트한 울트라북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신다면 MB는 시장에 나와있는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울트라북이자 게임도 잘 들어가고 태블릿 기능도 훌륭하게 사용 가능한 올라운드 노트북을 기대하고 구매한다면 분명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